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회 병원 벤처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육성팀 신광민입니다. 병원과 벤처기업 간 다수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 지원하여 병원발 창업 활성화, 스타트업과 병원과의 협업 가능성 확대를 위한 금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모시게 되었으며 근본 행사는 아주대 의료원과 공동으로 기획하였고 사전에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연구중심병원 및 중점 연구 분야 관련하여 협력 의사가 있는 기업을 2번에 걸쳐서 선별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임상시험 컨설팅, 신약 개발 및 복약 수능도 개선을 위한 기술사업화 협력, 병리 이미지 빅데이터 사업 관련 병원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3곳을 오늘 행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는 아주대학교 첨단의학연구원장님, 그리고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책임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MD분들을 모시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료 현장 종사자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바이오 헬스 산업 인프라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원 벤처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참석해 주신 VIP 그리고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님, 아주대학교 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님, 네, 그리고 오늘 연사분이십니다. 아주대학교 백승호 팀장님, 현재 입셀 대표님이시고 가톨릭대학교 류마티스 센터에 계시는 주지현 대표님, 네, 그리고 데브시스터스 벤처스의 이승우 상무님, 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님께서 개회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승규 부회장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입니다. 개회사라기보다는 감사의 인사로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 눈이 진짜 이쁘게 오네요. 그래서 아마 저희 협회가 앞으로 오늘 행사가 올해를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데 오늘 1년 한 해를 아주 이쁘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첫 시작을 우리 아주대학교 김철호 원장님이랑 많은 교수님들 모시고 시작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 첫째 딸이 예과 2학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아까 지금도 이제 김철호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사업화 분야에서 서울대 분당병원이나 여러 병원을 제치고 지금 현재 순위가 1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저희가 아무래도 협회라고 하는 곳이 그 산업계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필요성이라든지 많은 네트워킹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이전에는 R&D 단계에서 사업화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비도덕적인 분야라든지 R&D 분야에서는 특히 재작년서부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해서 계속 이제 저희가 주춤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R&D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부분에 어떤 그 부분을 담당해 주셔야 하는 그 기능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회원사 중에서 많은 벤처에서도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랑 많이 호흡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 컨셉들을 계속 밸류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아주대랑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누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 안에 있는 기술들이나 아니면은 의사분들이 창업하시는 회사를 좀 더 사업적인 쪽으로 좀 드라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이 R&D에서 벤처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혹시나 이상한 분들을 만나서 고생해서 만든 그 보석 같은 기술들이 묻혀지지 않게 하는 게 저희 하나의 큰 롤입니다. 그래서 그 롤을 저희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미력 하나마 좀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고 그다음에 이번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아주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사업적인 부분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김철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에 우정바이오 그 행사장에서 우리 이승규 부회장님 뵈서 되게 반갑고 또 워낙 온화하신데 또 따뜻하게 얘기도 잘해 주셔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아마 제 얘기도 조금 포함된 거거든요. 우리 이제 창업이랑 관련해가지고 저게 좀 우리가 잘 세팅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움에 좀 빠질 수 있는데 우리 바이오협회가 이제 그런 도움을 많이 이제 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제 조금 제가 자랑을 좀 아까 드렸는데 이제 아주대 의료원이 이제 연구중심병원이 한 10개 병원이 이제 전국에 있어요. 연구중심병원으로 해서 상당히 큰 우리 보건산업진흥원 쪽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2개 유닛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기술 사업화 해가지고 이제 의료원에 그다음에 또 의료 사업화를 수익화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아주대병원이 어쨌든 10개 연구 중심 병원 중에는 현재까지는 기술 이전 또 창업수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랑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아주대학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또 우리가 약간 이제 그런 기술 사업화가 저희 의료원에 특히 이제 연구 분야에서는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의료원이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왔고, 그 이제 최근 여기에 지금 우리 많이 계시는 산학협력 교수님들, 우리 기관에서는 아주 보석 같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작년 또 최근 1, 2년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정비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금 더 고도화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조금 더 잘 초기에 세팅을 해서 가면은 더 성공에 더 다가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이제 거기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때마침 또 우리 바이오협회가 그런 또 좋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또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또 알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도움에 오늘 첫 그 걸음인데 향후에도 많이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업이 의료원의 교원 창업 저희는 대부분 이제 기술지주 회사의 이제 자회사 형태로 창업하고 계신데 한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가 중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아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후속으로 계속 여러 가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행사장에 오면은 또 간간히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많이 뵀는데 우리 이승우 상무님도 사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대병원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이제 개방형 실험실이랑 바이오커 퍼슬리티 사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는 MD시자 좀 VC에 아주 정말 독특하신 그 귀한 분이신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첫 모임을 하는데 뭐 눈도 내리고 되게 좀 분위기가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길 바라고 의료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가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환영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션 1 병원발 창업기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소개이며 의료원 의료기술사업팀 백승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주대 의료원 의료기술사업팀 맡고 있는 백승우라고 합니다. 2022년 그 병원 벤처기업과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에서 저희 아주대학교 의료원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인쇄용 자료에다가 저희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아주대 의료원의 그 자랑스러운 기술, 우수 기술들에 관한 부분을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먼저 이제 아주대 의료원의 그 연구 및 그 기술 사업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연구 중심 병원 사업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 중심 병원 사업 내에 있는 경쟁력 있는 세부 기술 분야, 그리고 아주대 의료원의 전반적인 기술 사업화 성과를 소개해 드린 후에 저희가 실제로 기술 사업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핵심 프로세스와 그다음 세부 추진 절차 및 성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아주대 의료원이 어떻게 기술 사업화를 고도화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국의 이제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들을 이제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선정하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국에서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10개 병원이 연구 중심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1유닛과 2유닛, 2개 유닛을 육성과제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아주대 의료원의 그 연구 중심 병원은 의료 현장 중심의 혁신적 임상 중개 연구에 기반하여 임상 역량 강화 및 자립형 모델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원 중심의 임상 중개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 목적지향적 연구 추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립형 모델 구축까지 전 의료 기술 사업화의 과정을 다 총괄해서 전략 목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면역 질환에 특화된 1유닛, 그리고 뇌질환 질환, 그다음에 이제 노인 정신 질환, 암 정밀 의료 등 다양한 기술을 다양하게 저희가 초점을 맞춘 2유닛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크게는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임상 중계, 재생 의료, 그다음에 면역 조절제 및 이중 항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정보 등 그 5개 플랫폼을 최종 선정해서 연구 중심 병원 육성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각 유닛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유닛은 수요 기반 면역 조절제 개발을 위한 전주기 개방형 임상중개 연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지금 4개 세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유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6년 사업을 진행했고, 그 기간에 시스템 구축이 끝나고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수의 기업과 굉장히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전된 2유닛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 병원이 상생하는 쿼트로 상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메디컬 플라즈마,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노인 정신질환, 암 정밀 의료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수의 기업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은 지금 말씀드린 연구 중심 병원 지정 이후에 기술 이전 및 기술 창업으로 대표되는 기술 사업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선 특화 관련해서는 현재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130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 이전 성과에서도 누적 기술료 수입이 이미 75억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아주대 의료원은 창업이 강한 의료원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술지주 회사가 지금 그 대학도 마찬가지고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기술사업화의 선순환에 필요한 자립형 모델의 근간이 되는데요. 저희 아주대 의료원의 창업 기업들은 모두 이제 기술지주 회사를 통한 창업을 하고 있고요. 기술지주 회사를 통한 창업한 기업 수가 현재 16개사로 전체 연구중심병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그 창업 기업들이 현재까지 투자를 유치한 투자 유치 누적 금액이 거의 이제 250억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대 의료원은 이런 기술 사업화를 좀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의료기술 사업팀을 신설했고요. 이와 더불어 아주대학교 단독 기술지주회사가 작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주대 의료원 내 기술 사업화, 특히 이제 교원 창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주대 의료원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에서는 이제 발굴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발굴 기획된 저희 전문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화 컨설팅을 진행해서 고도화를 시킨 후에 이 기술이 기술 이전이 적합한지 아니면 기술 창업이 적합한지 투 트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지원해드리고자 지금 기술 이전부터 시작해서 엑셀러레이팅, 벤처 캐피탈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에 저희가 내외부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서 그 단계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술 이전이나 기술 창업이 맞춰진 다음에도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이나 그 기술이 이제 후속 R&D,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후속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술이 발굴과 기술 마케팅이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기술 이전, 나아가서는 기술 창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연구실별 연구과제 DB를 구축해서요. 그 DB를 상시로 이제 그 외부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 1, 2차 보통 이제 1차, 그다음에 2차 레컨설팅 대상을 선정한 후에 마지막으로 선정된 그 연구실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레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컨설팅 결과 이게 단기간에 기술 이전이나 기술 창업이 가능한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의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서 뭐 선행 기술 조사라든지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 창업을 이미 마친 기업이나 기술 창업을 앞두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 침해 분석까지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기술을 그 외부 기관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핵심 기술, 시장성, 그런 뭐 적용 분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SMK를 작성한 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기술 마케팅이 결국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성과로 저희가 이제 아래 그 간암 진단용 조성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술은 현재 이제 구정을 전후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이 거의 완료되는 걸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술 이전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발굴 그 보유 특허 DB를 통해서 저희가 유망 기술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발굴한 후에 이제 기술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에 대한 그 수요에 타겟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 2개 바이오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가 그 기술에 대한 BM 제작도 지원을 해서 이 기술이 진짜 시장성이 있는 건지 재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떤 분야에서 쓰일 수 있나 적용 분야를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접촉한 2개 업체 모두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 중에서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기술 이전 희망 기업과 그 12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협상을 진행해서 지금은 총 7억 원의 그 대형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창업 쪽에 좀 강점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그 4월부터 창업 준비를 시작하셔가지고 11월 달에 창업하신 대표적인 성과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하게 되면은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것 처음에 이제 기술은 갖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방향을 좀 잡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인데 저희의 이제 교원 창업 지원의 모토는 준비된 창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기술적인 그다음에 시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충분히 해서 그 창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아주대 의료원의 의료기술 사업팀은 그 교원 창업 기업이 창업할 때 저희가 공동 창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제 창업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제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보통 CTO 역할을 많이 하시고 기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관심이 없으신 경우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지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CEO나 CTO 역할을 같이 하면서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같이 도와드리면서 그 교원 창업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나중에 경영 역량도 좀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외부 투자기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은 외부 투자기관을 초청해서 그 단계마다 지원하는 한편 그 단계에 저희가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서 그 창업자분들이 좀 창업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결과적으로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반트릭스라고 저희 정형외과 교수님이 창업하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 그 의료기술 사업팀이 4월에 설립됐는데 그때부터 창업을 준비하셔갖고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셨고요. 저희가 일단 그 교수님과 함께 시장 아이템, BM 전략으로 나눠서 총 10회 저희하고 내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기술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업 과정에서 좀 지치실 수도 있고 초점을 잃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외부 투자기관을 초청해서 프라이빗 IR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투자 멘토링도 진행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나중에 창업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특허 침해 분석도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IP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려서 향후에 R&D 진행 방향도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아반트릭스는 그 아주대 기술지주의 사업성 평가를 통과해서 작년 11월 달에 성공적으로 그 법인 설립을 마치고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저희 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를 좀 고도화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사업화 기획 쪽에서 올해 작년보다는 수요 발굴 및 마케팅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니즈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협회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술 교류회, 기술 상담회 등을 통한 진성 수요 발굴이나 아니면 저희의 보유 기술을 좀 많이 알리고자 하고요. 특히 이제 신규로 시작되는 연구 분야, 특히 요새는 융합 분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분야가 생길 때마다 그 연구 분야에 관련된 교원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임용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좀 설명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 이전이 사실상 국내 어떤 제약사나 바이오사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중대형 거래를 좀 저희가 추진하고 거래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해외 기술 이전 중개기관하고 협약을 좀 체결해서 올해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좀 해외 기술 이전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좀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단계별로 그 투자 기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좀 니즈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 단계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세부 분야별 멘토당도 구성을 해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아주대 의료원과 아주대 의료원의 연구중심병원, 그다음에 아주대 의료원의 기술사업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이오협회 창업지원 프로그램 소개가 발표가 있겠으며 이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육성팀의 신광민입니다. 저희 협회에는 한 3개의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5개의 팀이 있는데 저희 팀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회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82년에 유전공학 연구조합, 그다음에 91년에 생물산업협회, 그 다음에 00년에 바이오벤처협회가 창업된 뒤에 2008년에 통합해서 출범된 협회입니다. 현재 약 500여 개의 바이오 기업하고 개인 기업 분들을 회원사로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R&D 과제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저희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과 그 다음에 필드 간의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국내외 네트워크 플랫폼,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정책 지원, 홍보 마케팅,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 그 다음에 R&D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창업 지원하고 성장 지원입니다. 저희 전국에 좀 분포되어 있는 회원사들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도권하고 충청까지만 해서 좀 많은 기업들이 있으시고 지방에는 조금 그나마 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산업육성 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하고 국내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나 딜로이트에서 산업 분석 보고서들을 내면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이슈화되는 것들을 발굴을 해서 정보를 좀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협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K바이오 이지라고 해서 저희 협회에서 별도의 바이오 산업 통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산업별로 좀 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 협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어서요. biohelpdesk.or.kr로 가시면은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상시로 접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계별 투자 유치 지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이제 창업한 기업하고 이제 시리즈 BC 아니면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단계라든지 레벨이라든지 투자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저희가 투자 유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창업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유인해 드린 이 책자고요. 3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창업 초기 기업, 그다음에 이후 기업들에서 창업하시고 났을 때 저희가 여기에 정리해 놓은 프로그램들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거기에 뭐 어떤 R&D를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인력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매년 리뉴얼을 해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아니면 뭐 이런 필요하신 내용별로 아마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까지 발간한 리포트 목록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FDA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의료기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초벌 번역을 하고 전문가 감수를 좀 해서 오픈을 시켜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 FDA 신약 승인 동향,
그래서 조금 최신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교육하고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얼리 스테이지에 창업 스쿨이라고 해서 그 실습형 집체식 교육을 1박 2일 정도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창업 경진 대회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라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단계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창업 경진 대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승우 상무님도 오셨지만 그 바이오 VC 분들 중에서는 MD 백그라운드 아니면 PhD 백그라운드 아니면은 뭐 제약사 백그라운드 아니면 이런 그 관련 업계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의 그 병원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제약사 쪽 기업과의 생리를 양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멘토링들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VC 분들을 좀 모시고 기업들을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4번 정도 저희가 다양한 VC 분들을 만나게 해드리고요. 거기서 멘토링을 좀 얻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죄송합니다. 골든 시드 챌린지는 프리 A랑 시리즈 A 초기 창업 기업 대상의 투자 유치 IR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타트 같은 경우는 시리즈 BC 쪽 대상의 IPO를 앞두고 계신 기업분들 모시고 또 투자 유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을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다음에 복잡한 뭐 애로사항들이 생기실 텐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관련 부처에 보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매칭을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협회 홈페이지 오시면은 그 바이오 기업 소개라고 해서 저희 그 약간 지역 소재 기업들도 이런 홍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뭐 특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입셀의 주지현 대표님께서 병원 창업 사례 어드벤처 투 바이오 벤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지현 대표님은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류마티스 센터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원래 오전에 진료셨는데 굉장히 빨리 여기까지 날아오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발표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직접 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고, 창업을 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아주대 의료원을 와서 창업할 걸 괜히 저희 학교에서 했다 싶어가지고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쉐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을 전 이제 류마티스 이제 관절염을 주로 보는 의사다 보니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제 유도 만든 줄기세포라는 재료를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과 이제 여러 가지 그 비기너스 클리니션 사이언티스트,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티스트,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 사이언티스트로 변모하고 있고요. 그걸 정리해서 서머리 하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치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도만든 줄기세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iPSC라고 하는 유도만든 줄기세포만을 연구하는 줄기세포 기반의 바이오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또는 연구소의 목적은 유도만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R&D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신약 유효성 평가, 약제 독성 평가하는 그런 줄기세포 플랫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자한 환자가 만나서 이렇게 그 배반포라는 시기를 거치는데요. 이때 있는 이너셀 매스를 꺼내서 이거를 배양하게 되면 배아줄기세포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천주교, 그러니까 저희 기관은 이 정자한 환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이라 인식하기 때문에
이 세포를 꺼낸다는 건 생명을 없앤다는 뜻이라서 저희 기관에서는 ESC의 이자도 못 꺼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세포들은 이런 성체 줄기세포 아니면 역분할 줄기세포라고 해서 체세포를 갖다 거꾸로 역분할 시켜서 만든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MSC라고 하는 이런 줄기세포가 그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그 만능 분할을 갖고 있는 ESC, iPSC가 또 하나의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각광받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 그 제가 대학원 때 주제를 잡을 때는 저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로 지도 교수님께서 시키는 걸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면역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석사 때, 박사 때 그 주제가 보면 석사 때는 오스테오이뮤놀로지라고 하는 면역학이었고요. 박사 때는 TLP17이라고 하는 T셀 바이올로지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로 있다가 보면 한 번 딱 그 자기 연구 주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저는 2012년에 그 스탠포드로 연수를 가면서 그때 제가 그 주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때 줄기세포를 처음으로 저는 이제 접했고요. 2012년, 13년에 1년 반 동안에 스탠포드에서 연구를 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면역학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줄기세포 학회에서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줄기세포 과학자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주제 시작했을 때는 오스테이뮤놀로지하고 T셀 이뮤놀로지였었는데요.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2012년에 스탠포드 가면서 그때는 줄기세포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iPSC를 만드는 프로토콜 굉장히 간단한 프로토콜이었지만 3주 만에 그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때 이제 귀국하기 전에 제가 했었던 것은 그 환자한테서 얻을 수 있는 세포를 가질 수 있는 게 병원 연구의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류마티스 내과에서 많이 보는 관절 세포를 가지고선 유도만들 줄기세포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이 골관절염과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시노비오사이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쓰면서 기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프로토콜이었는데 저희 분야의 논문에 실렸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던 그 줄기세포주였기 때문에 논문으로 실어졌던 기억을 갖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록하자마자 이제 줄기세포를 배워왔는데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요. 이거를 우리 필드에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은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분야는 이런 그 강수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스크로더마, 베체트병, 루푸스 같은 희귀 난치 질환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마 아주대병원에서도 서창희 교수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환자들의 세포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은행화 시켜보자라는 것이 저희 첫 목표였고 그 질환 줄기세포주들을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줄기세포 은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 배양실, 행정실, 보관실 같은 것들이 따로 분리가 된다는 것들 개념들을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되었고요. 하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과제를 큰 것을 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줄기세포주를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면 이런 호모자이고트의 줄기세포를 만들면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제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과제를 그때만 해도 대략 한 50억 정도 되는 과제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수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은행들을 저희가 만들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 서울승모병원 내에 있는 그 GMP 내에서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5년 정도 그 GMP 내에서 그 인체 등급의 iPSL들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GMP라는 개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줄기세포주 초기 줄기세포주들이고요. 지금까지는 CMC 한 30번까지 그 줄기세포주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에 대한 상업적인 권리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9번, 11번이 가장 유명한 세포주들이고 이 세포주들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 기증이 돼서 여러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줄기세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국제 뱅크 이니셔티브라든지 또는 줄기세포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어떤 CMC에 대한 부분들이 에 대한 작업들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개인 뱅크는 뭐냐면 환자 뱅크를 만들어서 질환 연구에 사용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치료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퍼블릭 뱅크, 특히 호모자이것 뱅크가 좋겠다. 그걸 GMP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질환뱅크와 또는 그 재생의료 사용 가능한 인간은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연구는 참 좋은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좀 더 해오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을 보지만 오히려 저는 더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능성을 많이 보는 것은 이런 퇴행성 골관절염입니다. 아마도 아시다시피 그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연골도 마찬가지로 그 젊었을 때 최대 연골량을 도달했다가 점점 연골 질적인 양적인 저하가 이루면서 결국 질환으로 연결되는데요. 이런 그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에서 연골을 어떻게 하면 재생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많이 보는 사진들 중 하나인데 연골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인공관절을 해가지고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 골관절 치료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다 이 진통제 같은 어떤 소염제를 쓰면서 조절하다가 마지막에는 인공관절을 바꾸게 되는데 이 과정이 대략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든지 늦추거나 바라건대 거꾸로 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는 치료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재생능을 이용해서 연골을 재생시켜보자라는 것이 제가 이제 휴먼 클리니컬 트랜슬레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개인한테서 얻은 어떤 줄기세포를 가지고 또는 그 연골세포를 가지고 거꾸로 넣어주는 형태,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 치료제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시술이죠. 보통 자기 자가 지방 줄기세포를 얻어서 수술 형태에 넣어주거나 세원 셀론텍에 나온 콘드로라는 제품은 연골을 꺼내서 증식 배양한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수술 방법 넣어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가 이식 방법도 있었죠. 아시다시피 카티스템이라는 제품들은 코드블러드에서 MSG 분리해가지고 수술로 넣어주죠. 그리고 비운의 약이 됐지만 인보사 같은 약들이 연골세포들을 정제해서 무릎에 주사한 형태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했고 그리고 연골들이 재생되더라도 그 섬유와 같은 어떤 안 좋은 품질의 제품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자신 있게 그 제안할 수 있는 연골 재생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정형외과에 보내서 인공관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했던 것은 뭐냐면 기존의 치료제에 해당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수술적인 방법으로 연골 결손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 파라크라인 이펙트에서 연골들이 자라나오게 만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바는 저희가 넣어준 애들이 실질적으로 연골 재생화에 관여하면서 직접 연골 재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맷 니즈라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전 세계 치료제의 반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보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줄기세포들이 그 허가를 많이 받은 나라이거든요. 근데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 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치죠. 이유는 그만큼 과학적인 어떤 인테그리티라든지 에비던스가 많지 않고요. 그 아주대 의료원과 같은 병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금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2014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는 과학적인 그 근거 부재로 인해서 식약처에 더 이상 이제 회사들이 내는 자료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원료부터 바꿔보자. 그리고 가공 방법을 바꿔보자. 그러면 인디케이션을 바꿔보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MSC를 많이 해왔지만 다 실패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재료를 바꿔봐서 이런 iPSC를 해보자는 게 첫 번째 목표였었고요. 마치 2G 폰 시대, 5G 폰 시대 2G 폰을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중대학 쪽에서 하시는 분이 되게 싫어하시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해봤더니 그 MSC를 가지고 연골세포 만들 수가 있고요. iPSC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능을 보게 되면 훨씬 더 iPSC로 만든 연골들이 좋은 마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iPSC가 연골세포 덩어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질문은 왜
꼭 단일 세포로만 치료를 해야 되느냐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골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iPSC에서 연골 덩어리를 한 달 정도 분리하게 되면 연골과 같은 어떤 일레스티스가 있는 연골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지금 활성화시킨 상태인데요. 이걸 가지고 연골 단일 세포하고 덩어리 세포가 어떤 게 더 좋은가를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덩어리 세포가 훨씬 더 연골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을 보게 되면 연골 매트릭스 안에 라쿠나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연골들이 이 오픈에어 노출되게 되면 한 5일 정도 지나면 다 파이브로사이트 바뀝니다. 연골 세포들은 굉장히 라쿠나 내에서 이런 ECM에 덮여 있는 그런 상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펠렛 형태들은 연골을 굉장히 잘 만드는 데 비해서 싱글셀로 넣어주게 되면 안 넣는 것보다는 좋지만 펠렛만큼은 펑셔널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것은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펠렛 형태인데 저는 내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보내서 수술방에서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는데 저는 주사실에서 그냥 저희 옆방 처치실에서 주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인보사가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주사 가능하다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근성의 문제 차이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창업 모티브를 삼았던 것은 이렇게 펠렛이 좋긴 좋습니다. 펑셔널하게 좋지만 이거를 싱글셀로 만들면 주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항상 진실은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가능한 형태의 스페로이드를 만드는 것이 저희 창업 아이템이었고요. 이걸 가지고 현재까지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세포를 아예 바꿔보자. 두 번째는 새로운 제형, 그냥 싱글셀이 아닌 스페로이드 형태로 가보자.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투여법을 수술이 아닌 주사 방법으로 가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수술 제형들 대부분 다 싱글셀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는 ECM 형태로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주사 가는 형태로 바꿔서 접근성을 더 높이는 것이 저희 회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런 스페로이드들이 굉장히 바이올로지컬 액티브에서 서로 퓨전하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6년 동안 많은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식약처랑 얘기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이런 토끼까지는 안 된다. 서 있는 애들 FDA에서 인정하는 모델들은 보면 말이나 또는 염소입니다. 근데 말하고 염소를 키울 수 있는 대학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합의를 받고요. 그래서 이 실험들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십자연골을 없애고 나서 여기다가 주사를 투여하게 됩니다. 4개월 정도 지나면 연골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저희가 MRI하고 여러 가지 행동평가를 해서 위약 투여군들은 계속 연골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비해서 이런 뮤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인젝터블한 형태를 붙이게 되면 연골 펑션도 좋아지고 연골 재생이 잘 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요. 아까 코어 밸류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재생에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의 연골이 아니라 사람의 연골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식약처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연골 상태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디펙트군인데요. 옆에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해서 연골 리모델링이 많이 일어나는 퇴행성 관절의 대표적인 특징들인데 실제로 투여하게 되면 연골 재생과 함께 이런 리모델링 효과들이 없어져 있고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연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연골 상태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에 비해서 이런 투여군들은 연골도 재생이 잘 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개 단백질이 아니라 휴먼 단백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PCR 통해서도 캐나인 갭DH냐 휴먼 갭DH냐 보면 휴먼 갭DH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제부터가 이제 저희의 고난의 시작이었는데 사람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는 아마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자들 다 아실 텐데 지금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 사이언티스트로서 이것을 규제과학적으로 어떻게 식약처를 획득하고 허가를 받느냐에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형태의 제형이었고 현재는 이런 TPP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투여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독성에 대한 부분들이 클리어돼야 되기 때문에 투여 독성이나
분포 독성, 종양원성에 대한 부분 다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비를 가지고 이걸 하는데 결국 창업을 했던 이유도 이런 그 전임상, 비임상을 하는 거 하나 실험이 뭐 3억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인 연구비로 3억씩 그 통으로 쓸 수 있는 연구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받아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편하고 그 더 많은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개발하게 되었고요.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이걸 환자한테 투여하려다 보니까 첨단 바이오 재생 의료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IIT건 SIT건 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투여를 했었으면 됩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서는 IIT를 가지고 서울성모병원의 IIT로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면 됐었고요. SIT는 입셀의 대표로서 받으면 됐었는데 작년부터 규제가 바뀌면서 IIT, 특히 첨단 재생 의료에 관련한 IIT는 보건복지부에 사는 걸로 바뀌어가지고요. 그쪽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SIT는 이제 식약처를 통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다 올라가 있고 현재는 그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는 통과가 되었고요. 식약처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는 아마 이번 달 정도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유도마늘 줄기세포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치료제들은 첨단 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 기존의 루트대로 그냥 SIT를 가면 되고요. 서울성모병원의 교수로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양쪽의 시어머니를 둘을 모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미우달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달인데요.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디스커버리가 그 환자한테 B2B라고 하죠. 벤치 투 베드로 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고개를 아시다시피 데스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챌린지가 있는 곳인데요. 이런 다리를 건너는 이 다리의 이름을 브릿지 오브 리스크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이언스 리스크를 극복해야지 넘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펀드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트랜슬레이션 불가능하고요. 레귤레이터리 리스크가 지금 저희가 당면한 리스크인데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잘 가더라도 이 마케팅 리스크를 갖다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환자한테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고 저도 계속 겪어왔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은 회사 대표이고 레귤레이션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처음 연구자 시절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연구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처음으로 갔으면 식약처랑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 이 도너 컴패티빌리티를 좀 잘했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이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 개발했던 모든 전임상, 비임상, 유효성 데이터들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개념이 없었지만 이런 CMC 데이터, 이런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 QC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연구자 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와야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들이 뭔가를 개발할 때 이런 부분들은 레귤레이션 사이언스로서 잘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비교적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다 이 개념을 녹여 넣으면 사람 많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말씀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애니멀 테스트를 하더라도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맞는 테스트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PSC를 만들 때 보면 프라이머리 세포를 얻어서 iPSC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연골세포를 분할해서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각각 단계마다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치료 하시는 분들은 도너 컴퓨터비를 꼭 챙기셔야 되고 실제로 이 자기가 연구한 세포들의 뱅킹 개념들을 꼭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B, WBC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QC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식약처와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안 하고 하시면 나중에 많이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연구를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CMC, QC에 대한 부분들도 꼭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 나중에 식약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신 분들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 딸내미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 아빠랑 비슷하다고 제가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입셀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저희 학교 연구소의 연구소장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까지 좀 오전에 지금 서울 성모병 류마티스 내과에서 환자를 보고 온 의사이기도 한데요. 이 세 가지가 투자자들 보시기에는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베니핏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때는 이 세 가지 가치 있는 게 굉장히 큰 베니핏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시리즈 A까지 받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물건을 쓸 사람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든 언매니지를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시리즈가 올라갈수록 보면 느끼는 바는 사업 회사에 더 집중해라. 이런 것들 다 리스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지금 정도의 어떤 단계라 하면 오히려 이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어떤 프로퍼티를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또 달라져야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 뮤콘이라고 하는 연골세포 치료제 개발은 저희 2호 박사, 3호 박사 두 명이 했습니다. 이 남유준 박사님하고 이미리 박사님이 5년 정도 이 개발만 전념을 하셨고요. 둘이 이제 연구만 하다가 결국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고요. 제가 인생 첫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결혼하고 지금 이쁜 딸 낳아서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메리 박사님은 저희 연구소의 부소장님으로 제가 취임을 시켰고 남유준 박사님은 저희 회사의 연구소장님으로 취임해서 저는 이 두 분이 양쪽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 초기 때 이제 이렇게 저희 회사를 만들어서 소장님이시고 저희 이제 그 팀원들이 되었고요. 지금은 좀 이제 회사가 좀 더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 디렉터와 리더와 멤버로 이제 회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달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션 1의 마지막 발표를 데브시스터스 벤처스 이승우 상무님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상무이사님은 연세대학교 의학과 학사 졸업하시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본부장, 와이브레인 임상전략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자리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 그 바이오 협회에서 이 제안을 강의해 받고 두 가지가 좋았는데 하나는 아까 김철원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었지만 아주대학교랑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계속 또 관계를 맺고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좋았고 사실 또 제가 집이 요 근처입니다. 그래갖고 오전에 재택근무를 하다가 와서 그래도 눈이 오는데 무리 없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실 좀 거창한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 제목 안에서 사실 뭐 20분 안에 이 투자 유치 전략을 녹인다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주 대표님께서 방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거기다 들어 있고 저도 이제 주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iPSC에서 이제 저희는 혈관 내피 세포를 iPSC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혈관 그 질병을 치료하려는 카리스바이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뭐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도 겪고 있는 애들 다 겪고 있고 이 아무래도 좀 이 iPSC라는 그 머테리얼 모달리티 자체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을 뭐 걸어 나가셔야 되는 저런 선도자적 입장에서 또 말씀 너무 잘해 주셨고 되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짤막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이제 인턴 수련까지 마치고 공보에 갔다 와서 그때부터 벤처 씬에 좀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거는 좀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임상 시험 인허가 그런 프로덕트 매니징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아까 뭐 말씀해주신 뭐 임상 시험에 대해서 또 저희가 주관을 하던 임상 시험을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했던 경험도 있었어서 그때 뭐 IRB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뭐 저희가 그런 했던 경험들이 한 뭐 8, 9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거쳐서 이제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전에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초기 엑셀러레이터 시드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다녔었고요. 지금 이제 데브시스터즈 벤처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에서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짧게 드리면은 쿠키런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게임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고요. 왜 게임 회사가 바이오 투자하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저희 회사랑 저희 모회사랑은 크게 관련은 없고요. 그냥 출자한 회사고 저희는 그냥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명 정도의 인원이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앞에서 많은 것들이 조금 중복되기도 해서 빠르게 넘어가고, 첫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씬에 대해서 왜 이게 요새 좀 부흥이 되냐, 두 번째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되냐, 마지막은 VC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런 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서 너무 잘 말씀드렸었지만 제약바이오 분야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증가하고 관심이 많을수록 우리가 모든 산업들이 발전할수록 노화 아니면 질병 극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외에만 비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국내 바이오 벤처도 사실 꾸준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아주대 의료원에서도 이제 그 연구 중심병 기반으로 기술 지주에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벤치 사이드에서 배드로 가는 주 대표님의 말씀처럼 아무래도 임상 의사분들이 또 이렇게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지금의 모달리티나 머테리얼들이 아쉬웠던 것들을 더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런 걸 또 알아본 투자자들이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하면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겨나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생겨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기반 기술이 발전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무슨 새로운 회사를 좀 아침에 투자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요새는 싱글셀 시퀀싱이라고 아마 이제 좀 앞서 나가시는 연구자분들은 조금씩 계속 하고 계시는 유전체 분석이 있으실 텐데, 싱글셀 시퀀싱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위치 정보를 태깅을 해서 이제 스파셜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런 또 마커를 찾아내는 그런 또 되게 새로운 회사들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아니면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계실 때는 전혀 꿈도 못 꿨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어떤 유전체 하나의 어떤 유전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제가 꼬마 선충 이런 거나 들었었지, 그 전에는 사실 언강생심이었고요. 지금은 근데 저희가 그냥 동네 병원 가서도 어떻게 보면 홀 지놈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어떤 액세스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보면은 결국 NGS 기술이 지금은 1차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가지고서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놈 시퀀싱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한 비교 연구, 암세포, 정상세포,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타겟들, 우리가 주는 약들이 어떤 게 달라지는지 혹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바이오로지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부분 사실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로 넘어갔고, 표적 항암제에서 지금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서 대사 항암제로 넘어가는 그런 제너레이션의 지속적인 것들이 사실 바이올로지의 어떤 이해도를 기반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그런 새로운 도구들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 몸에 결국은 정보는 유전체로부터 나오고, 유전체로부터 이제 RNA, DNA, 프로틴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에서 기반으로 저희가 드디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해법들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바이오 창업의 전성 시대가 왔다. 단순히 돈이 오고 관심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는 아까 이제 주 교수님 너무 말씀 잘해 주셨었는데, 주 대표님께서 사실 그냥 영구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게 안전하다 안 하다는 사실 식약처에서는 그냥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지 가이드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걸 실시해라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해봐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앞길을 걸어간 사람이 했던 거를 그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연구비로는 사실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백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었지만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자금을 대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SBI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 같은 경우 저렇게 사이언스에서 결국 트랜스레이션이 돼서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프로덕트에 대한 그 프로덕트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그런 여러 가지 독성 아니면은 뭐 저희가 크게 보는 뭐 CMC 제조 공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셋업을 할 때 아무래도 비용이 연구비로는 쉽지 않으니까 저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 뭐 아주대 의료원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개방형 실험실이나 아니면 연구중심병원이나 여러 사업들을 하시지만 이제 바이오협회나 아니면 다른 뭐 바이오협회와 또 바이오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산자부라든가 아니면 뭐 과기부 아니면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좀 현명하게 사용하신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펀딩에 대한 좀 부담은 적게 초반에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오 투자는 사실은 이제 그 디스커버리랑 디벨롭먼트 단계에 따라서 투자 유치하는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창업 초기 단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엑셀러레이터, 뭐 엔젤 투자자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이제 비임상 실험, 저희가 이제 전임상이라고 하죠. 전임상 실험부터는 사실은 이제 동물 실험들이 들어가고 동물 실험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은 이제 창업자들이 갖고 있거나 장점 있는 디지즈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동물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으로 셋업을 해놓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대동물로 간다던가 중대동물로 간다던가 중대동물에서 효능을 보여야 된다던가 혹은 아니면 독성에 관련된 여러 테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스케일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 사실은 뭐 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IPO, 미국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뭐 이런 식으로 자본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있는 뭐 많은 참여자 분들께서는 또 좀 초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자, 뭐 벤처 캐피탈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주시는데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초기에 투자 더불어서 뭐 네트워킹, 멘토링, 컨설팅 이런 사업 지원 같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주는 역할들이 좀 엑셀러레이터에 더 가깝다고 보고요.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뭐 좀 조직적으로 못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멘토링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부터는 뭐 네트워킹이나 멘토링, 컨설팅, 사업 지원보다는 좀 재무적인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투자자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은 좀 투자적인 관점이 있고 흔히 쓰시는 뭐 CRO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컨설팅적으로 외부 용역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아이디어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나 디스커버리가 나왔다가 그게 우리가 마켓에서 과연 잘 쓰이냐, 우리 경쟁 제품은 없나, 우리 거에 특허의 문제는 없나, 아까 뭐 사업지원단에서 너무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결국은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프로덕트의 제일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현대 의학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의 프로토콜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특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토타입이랑 그 전임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주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리 그림에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인허가적인 측면과 마케팅적인 측면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초기 창업자한테는 좀 되게 먼 얘기긴 하지만 처음부터 잘 고민이 안 되어 있으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 랭거라고 이제 그 MIT에서 가장 창업을 많이 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교수고 모더나에서 이제 LMP라고 하는 그 딜리버리 기술의 원천 개발자이기도 한데 이제 밤 랭거가 이제 5P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바이오 분야에 창업해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프로덕트 어떤 거냐? 아까 이제 주 대표님도 입셀의 프로덕트가 결국 팔레트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그 시술자라고 하죠. 피지션의 어떤 그런 행동을 잘 보고서 하는데 저희가 뭐 어저께 아쉽게도 이제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 결정이 1차적으로 났었는데 신라젠의 사실 이제 주입은 인트라 튜머럴이거든요. 배를 열고 걷다가 이제 세포를 저희 치료제를 튜머에다 직접 찌른다라는 형태인데 그게 사실은 맥센스 하냐? 실제로 많이 쓸 수 있냐? 이런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잘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모더나가 사실 그 mRNA라는 그 기술 자체는 바이오 투자에서 코비드 전에는 뭐 허풍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항암 백신을 만드는 회사로 사실은 더 알려져 있었었는데 결국 그런 튜머 안티젠을 넣어갖고 이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mRNA 형태로 넣어서 그걸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백신 기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발현율이라든가 아니면 비용 대비라든가 사실 안 좋았었지만 그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되게 빠르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코비드 19 같은 크라이시스에서는 효과가 됐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됐던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운되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사이언스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게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동료들에게 신뢰를 줘야지만 쓰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턴트 당연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비보 POC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입셀에서도 아마 이제 인비보 POC 생체 이제 휴먼 인비보를 하시게 될 건데 결국 휴먼 인비보가 이 영역의 모든 끝판이거든요. 아무리 동물에서 되고 쥐에서 되고 뭐 그다음에 말에서 되고 소에서 되고 뭐 돼지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에서 되냐가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휴먼 POC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뭐 계획을 세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일스톤들은 제가 아마 프린아웃된 데이터 거기 있으니까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 오브 더 페일리어라고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마 여기 임상희 교수님이나 병원에 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임상시험 한 약 중에 사실 실제로 필드에 나오는 약을 많이 못 보셨을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미국의 유명한 더드락 벤처스라고 하는 데서 만약에 진짜 실패를 안 했다면 너는 혁신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 바이오 전문 벤처 캐피탈인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 바이오 영역은 실패가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시험의 성공률도 일상부터 허가까지는 10%가 안 되는 정도로 사실 대부분의 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VC는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내 기술의 혁신성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저희의 판단 기준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진짜 이게 벤치사이드에서 만들었던 기술이 배드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술은 당연히 혁신적이고 그럴수록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는 걸 알고 투자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스트래티지 같은 거 창업의 필수 요소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전략을 해서 저희가 어떤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으로 할 건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까 이제 그 입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해당되는 그런 되게 신규 모달리티 iPSC라고 하는 글로벌로도 지금 막 임상이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달리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어렵고 새로 걸어가는 길이긴 한데 예를 들면 스몰 몰레큘 저분자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니면 혹은 항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거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창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옳은 전문가를 만나서 우리가 매드캠 아니면 안티바디에만 안티바디 엔지니어링을 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메타볼리즘이라든가 PKPD라든가 몸에서 생체적으로 이 약이 잘 돌아가고 어떻게 대사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약효를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잘 컨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스한 그룹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KOL들 잘 만나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클리니컬 세팅이 있고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오늘 좀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국 창업을 하고 엑셀러레이터 VC의 프리-IPO, IPO가 되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나는 한 4, 5년 만에 IPO 할 거라고 하고 이제 계획서를 써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가끔 하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난주엔가 ABL 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이중항체 회사가 사노피라는 회사에 이제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회사가 한 3년 만에 사실은 IPO를 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한화에 있던 제약사업부가 나와서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를 하셨던 팀이 나와서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그냥 창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내보면 12년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사이언티스트 분들, 클리니션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민값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다는 건 아웃라이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안 내시고 천천히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내용들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산업이 어렵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실패 많이 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의 펀드 구조는 100억을 만들면 10억은 저희가 운영비로 쓰겠죠. 10년 동안 이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면 1년에 1억씩 쓴다고 치면 10억을 쓰고, 그럼 100억을 10개로 쪼개서 10억씩 쏩니다. 저희가 투자 업체에 10개를 쏘는 거죠. 그럼 5개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4개는 이제 애매모호한 기업이 되는 거죠. 아, 성장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가 150억이 돼서 돌아옵니다. 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200억이 돼요. 그럼 저희 펀드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번체 투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저희가 IPO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게 매력이라기보다 내가 하는 모달리티, 내가 하는 디지즈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탄탄하게 우리가 했나, 그 다음에 이게 프로덕트로 가기 위한 패스웨이에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검증이 되어야 되나를 잘 알고 접근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 바이오가 사실 상당히 많이 그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저는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한국 회사들이 벤처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라이센싱 하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일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들도 점점 높아지고 한국에서 뭐 사용되는 뭐 기술들이 다 되게 핵심적이고, 아마 여기 있는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제 동기들 옛날에 뭐 사이언스, 네이처 뭐 이런 거 셀 하나만 쓰면 무조건 교수 된다 이랬는데 지금 막 2개, 3개 있는 친구들도 애매해진 상황일 때도 많거든요. 봤을 때 점점 한국의 기술적 수준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뭐 바이오협회 아니면 그 저희 기술사업지원팀이나 이런 창업지원팀 그런 곳에 많이 요청하셔서 많이 만나보시는 걸 저는 1차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래야지 아까 이제 주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 길로 가는데 가장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이사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병원 벤처기업 비즈니스 협력 행사의 세션 1 병원발 창업기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및 의료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 제공과 산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협회는 긍정적 산업생태계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일부 행사의 전문가 발표 동영상은 공개가 가능한 내용으로 이후 바이오협회 유튜브 바이오 TV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동영상들 말고 여러분들의 전문가분들께서 어떤 멘토링 아니면 I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주신 것도 저희 협회 바이오 TV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2부 행사는 병원과 스타트업 기업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비공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 행사 이후 구체적 협력 방안이 도출되는 경우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신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